호르무즈 봉쇄선은 다음날 아침 베이징의 정유소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랄산 원유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쉬지 않고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디서 기름을 가져올지 답이 없었습니다. 두 나라 같은 위기, 전혀 다른 현실. 이 차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확히 5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한국과 중국, 중동 원유 의존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70.7%입니다. 중국은요, 50% 안팎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낮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은 비상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코스피가 7%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100조 원 이상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유조선이 어디서 올지 몰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중동 의존도가 더 낮은 중국이 더 여유롭고 의존도가 더 높은 한국이 더 흔들립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중국이 크니까, 힘이 세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에너지가 아니라 외교에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2년 2월 24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세계가 두 쪽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이 러시아를 경제 왕따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원유 생산의 약 12%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12%가 국제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두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중국과 인도였습니다. 두 나라는 서방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사겠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팔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싸게. 중국은 2022년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국제시장가보다 배럴당 20달러에서 30달러 싸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나라는 위기에서 역대 최대 할인으로 기름을 쌓았습니다. 지금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방편을 들었습니다. 국제 규범을 지켰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가 지금 청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카드가 없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이건 2022년에 시작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1993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해 중국은 처음으로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자국 유전에서 기름을 뽑아 쓰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국내 생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 순간 중국 지도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너지를 외교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국가주석 장쩌민이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저우추치, 즉 밖으로 나가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국영 에너지 기업들을 전 세계에 풀었습니다.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중국 석유 천연가스 집단, 중국 석유 화공 집단. 이 세 국영 기업이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돈을 뿌렸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는 유전 개발 자금이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파이프라인을 깔았습니다. 이란에는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와는 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이 외교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동안 중국은 현장에서 유전에 삽을 꽂고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시베리아 횡단 파이프라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서방이 러시아를 압박하자 중국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해 5월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4천억 달러짜리 가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30년짜리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2019년 파이프라인 시베리아의 힘이 개통됐습니다. 매년 38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배도, 항구도, 호르무즈도 필요 없습니다. 땅속으로 직접 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중국에는 이미 30년짜리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에 버려졌을 때 중국은 이미 파이프라인을 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회의를 했습니다. 가변화를 논의했습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왜 한국이 이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는지 전부 설명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외교는 민간이 합니다. 중국은 국가가 합니다.
한국의 정유사는 민간 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 네 회사가 한국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기업이 기름을 삽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가장 싸고 안정적인 곳에서 삽니다. 그게 중동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체 수입의 34.2%를 차지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11.7%, 이라크가 10.9%, 쿠웨이트가 8.4%, 상위 4개국이 전부 호르무즈 안쪽에 있습니다. 이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구매 결정에 정부가 끼어들면 시장 원칙에 어긋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는 국영기업입니다. 중국 석유 천연가스 집단도 국영입니다. 국가가 기름을 삽니다. 그러니 수입보다 전략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카자흐스탄에 파이프라인을 깝니다. 돈이 안 돼도 아프리카 유전에 투자합니다. 30년 뒤를 보고 움직입니다. 한국은 분기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기업이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중국은 30년짜리 국가 전략이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이 차이가 지금 이 순간 극명하게 갈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도는 협상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구매력만 키웠습니다. 인도를 봅시다. 인도는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입니다. 하루에 210만 배럴을 수입합니다. 이 규모가 협상력이 됩니다. 사우디가 가격을 올리면 인도가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가 조건을 바꾸면 이란으로 갑니다. 공급선이 여러 개 있으니 어느 나라도 인도에 갑질을 못합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전쟁 전 러시아산 비중이 2%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는 40%를 넘겼습니다. 미국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경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인도의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미국도 결국 묵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적으로 돌리면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은요, 하루 170만 배럴을 수입합니다. 인도보다는 작지만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세계 5위 원유 수입국입니다. 이 구매력으로 협상력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곳에만 몰아줬습니다. 사우디에 34.2%를 몰아줬습니다. 몰아줬으니 협상력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자처한 셈입니다. 잠을 볼 때 한 가게에서만 수십 년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게가 가격을 올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한국의 에너지 외교가 딱 그 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에너지 지형이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 연대하는 축. 이 두 진영 사이에서 한국은 서방 편입니다. 명확합니다. 그건 맞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현실은 다릅니다. 서방 편에 서면서 러시아 카드를 잃었습니다. 이란 카드도 없습니다. 한국은 2010년부터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끊었습니다. 한때 이란은 우리 수입의 10%를 담당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0%입니다. 그러면 서방 원유로 채우면 되지 않냐고요? 미국산 원유는 삽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파는 원유는 전체 수입의 10% 안팎입니다. 영국 북해 원유, 노르웨이 원유, 캐나다 원유. 거리가 멉니다. 운송비가 중동의 3배 이상 듭니다. 경제 설비도 중동산 원유에 맞게 설계돼 있어서 다른 원유를 쓰려면 설비를 바꿔야 합니다. 수천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얹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방 원유 생산국들은 자기네 나라가 쓰기도 바쁩니다. 미국은 원유 생산 세계 1위지만 자국 소비도 세계 1위입니다. 전쟁이 나면 전력 비축유부터 자국에 씁니다. 동맹국인 한국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줄지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구조가 이렇습니다. 중동이 막히면 한국은 갈 데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제재로 막혀 있습니다. 이란도 제재로 막혀 있습니다. 서방 원유는 비싸고 물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딱 한 줄 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줄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분석한 시나리오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유가 10달러 상승마다 아시아 성장률이 최대 0.3%포인트 깎인다고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최악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40원까지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국제유가 10% 상승이 국내 제조업 생산 비용을 평균 0.71% 올립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한국 주력 산업 전체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카드 중 아직 쓰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기술입니다. 우리는 조선 강국입니다.
LNG 운반선 세계 1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수출 경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에너지 안보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원전을 지어주고 대신 원유 장기 계약을 따내는 방식.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가스전 개발에 조선 기술을 제공하고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 이런 교환 외교를 30년 전에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해외 유전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건 국내 유권자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의제는 뒤로 미립니다. 30년짜리 계획은 5년짜리 임기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민주주의가 없어서 가능했습니다. 1993년에 국가가 결정하면 30년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식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르시아만 위에 유조선 150척이 멈춰서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오늘도 해협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는 오늘도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박정희 정부도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반드시 낮추겠다고. 1990년 걸프전 이후에도,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2019년에도, 그리고 2026년 지금도 50년 동안 같은 다짐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의도 그 회의가 51번째 다짐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첫걸음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끝났지만 구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호르무즈 해협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닫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또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냐고. 1979년에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1990년에도, 2003년에도, 2019년에도, 그리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엔 그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요? 놓치기 아쉬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